책을 읽는 동안 내내 가슴이 먹먹하고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책은 여러분에게 오늘의 나와 다른 내일의 나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아닐까 확신합니다. 하루의 다짐이 희미해진 오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후에 책방으로 오세요. 좋은 글,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잠자리에 누웠는데 문득 불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엄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라고 여쭤봤죠. 어떻게 되긴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죽음 이후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제게 그려진 이미지는 캄캄한 어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오직 나만 발가벗겨진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 시기 저의 일기장은 온통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춘기가 그래서 빨리 찾아왔나 봐요. 제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가장 큰 삶의 주제였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가장 고유한 특성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인과 법칙이나 본능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기투하며, 즉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 스스로 자신을 던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곧 나를 결정짓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내가 잘 살아왔나? 문득 삶이 허망하다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이 엄습할 때 우리는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온 세간적인 가치들, 부자가 된다거나 어떤 지위에 오른다는 것이 허망한 것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군가에는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게 하는 불안의 순간은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누구보다 죽음을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죽음을 선고하고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고 있는 이갓은 책을 소개합니다. 저자 김범성님은 현재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임상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제3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대상을 받았고 에세이 문학을 통해 수필가로 등단했습니다. 이 책의 어느 부분을 낭독할까 무척 고민이었습니다. 낭독을 하다가 울면 안 되는데 울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범성님이 이 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장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오늘 그 문장을 품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년은 더 살아야 해요. 소위 기대 여명이란 것이 있다. 말 그대로 기대할 수 있는 남은 삶의 기간으로 의사들이 길어야 6개월, 3개월이라고 말하는 그 숫자다. 일종의 평균값인데 예를 들어 폐암 4기로 진단받은 환자가 10개월 정도 연명하다 사망한 경우 폐암 4기의 평균적인 기대 여명은 1년 내외로 알려져 있으므로 평균 범위 안에 속한다는 식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값이므로 실제 여명은 그보다 더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환자들에게 잘 설명해야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거나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의과대학에서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결국 환자와 보호자에게 기대 여명을 설명하는 일은 담당 의사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문제는 이때 의사와 환자가 생각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의사는 환자 상태에 근거한
평균적인 수치값을 생각하고 예상되는 남은 기간에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한다. 어떻게 치료를 할지, 어떤 항암약을 쓸지, 그것도 아니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필요할지 등을 가늠해 보며 환자가 남은 날 동안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와 보호자는 입장이 다르다. 의사의 입에서 튀어나온 기대 여명은 지금까지의 삶이 고작 몇 개월 뒤에 끝난다는 선언이므로 큰 충격을 받는다. 게다가 의사가 자신의 절망이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의사에게 상처받았다거나 충격받았다는 환자 보호자의 사연이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이유다. 이것은 기대 여명에 대한 양쪽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고 이 간극을 줄이기는 좀처럼 어렵다. 의사는 아무리 환자의 상처와 충격에 공감하고 절박함을 이해한다 해도 평균값을 훌쩍 뛰어넘는 기대 여명을 말해줄 수 없고 또 그렇게 살게 할 방법도 없다. 결국 의사든 환자와 보호자든 현실적인 최선은 각자의 자리에서 남은 날들에 집중한다에 있을 것이다. 70살의 노인 암 환자가 있었다. 그는 내게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물었다. 의사로서 볼 때 6개월 이상 장기 생존은 어려워 보였다. 애둘러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솔직히 대답해 주었다. 그때 그 환자는 담담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외래에 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고 떠나야겠다며 자신의 결심을 말했다. 그 후로 그는 정말 매주 하나씩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보기 시작했다. 들어보면 거창한 일들은 아니었다. 아내와 바닷가로 여행 가서 해산물 요리 먹기, 종일 바다 보기, 좋아하는 노래를 모아 자식들에게 선물하기, 손주들에게 편지 쓰기, 고향 친구들에게 밥 사주기, 예전에 싸웠던 친구에게 연락하기 같은 일상적이면서도 소소한 일들이었다. 그는 매주 병원에 올 때마다 지난주에 자신이 했던 일을 소상히 늘어놓으며 즐거워했다. 진작에 이렇게 살아서야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그가 들려주는 별것 아니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다. 그와 비슷한 연세의 또 다른 노인 환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대 여명을 듣고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건 평균적으로 확실히 어려운 일이었다. 의사로서 판단하기에 그의 상태로는 당의 추석도 넘기기 힘들었다. 내 기대치는 올해까지 어떻게 해서든 추석만이라도 잘 넘겼으면 싶은데 그는 자꾸만 10년만 더를 말했다. 물론 모르는 척하고 그가 바라는 답을 해줄 수도 있었다. 적당히 열심히 노력해보자는 말로 다독이고 하는 데까지 하다 보면 피하고 싶은 현실을 눈앞에 둘 때쯤에는 환자가 이미 의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환자가 현실을 직시했으면 했다. 환자의 나이가 적든 많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일 때 남은 삶에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것이 오랜 시간 암 환자를 마주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다. 그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예정된 죽음은 어쩌면 삶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내 욕심인 줄 알면서도 눈앞의 환자에게 물었다. 10년을 더 사시면 뭘 하고 싶으세요? 침묵이 흘렀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더 살게 된다면 해보고 싶은 일 없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손주가 중학교 들어갈 때 교복 한 벌 해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고향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뭐 그런 거요. 여러 번의 질문에도 끝내 그의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는 막연히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소망 같은 게 없는 것 같았다.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었다. 오히려 앞에 그 노인 환자가 이례적인 경우였다. 평범하고 건강한 사람도 자신이 뭘 원하는지, 무엇에 기쁘고 슬픈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잘 모르고 산다. 게다가 죽음을 코앞에 둔 노년의 환자가 자신의 상황에 절망하는 대신 이성적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를 계획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점을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남은 날을 더 살고 싶다는 바람만 되뇌며 보내기는 안타까운 일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질문하며 사는 건 의외로 쉽지 않다. 사회에 발들이고 나면 먹고 사는 일에 힘쓰느라 눈앞의 현실에 치여서 스스로에 대해 물을 여력이 없다. 물어서 답을 안다고 한들 훌훌 털고 내 멋대로 살 수도 없는 일이다. 당장 오늘 뭘 먹을지, 뭘 할지 고민하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기 마련이고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그 같은 태도가 습관이 되어버린다. 습관은 관성이라는 가속도를 얹고 삶의 내용과 방향을 바꿔버리기도 한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옛말이 그저 옛말이 아님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다. 어쨌든 나는 눈앞의 노인 환자의 여명을 더 늘려줄 수는 없었다. 그저 그가 남은 시간을 잘 채워갔으면 했다.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라도 사소한 기쁨을 찾기 바랬다. 나는 그에게 다음 외래에 올 때 하고 싶은 일 10가지만 생각해 오라고 숙제를 내줬다. 하루에 한 번 웃을 일 만들기, 핸드폰 사진 매일 찍기, 일주일에 3번 산책하기, 자식들에게 하루에 한 통 문자 메시지 보내기, 아내에게 매일 고맙다고 말하기 같은 이런 소소한 것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그 숙제가 너무 어려웠던 걸까? 아니면 그런 것은 평범해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걸까? 그는 다음 외래에도 빈손으로 왔다. 그리고 끝내 마지막에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은 빈칸으로 남겨둔 채 추석을 넘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안고 태어난다. 일종의 숙제라면 숙제이고 우리는 모두 각자 나름의 숙제를 풀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 인생의 숙제를 풀든 풀지 않든 어떻게 풀든 결국 죽는 순간 그 결과는 자신이 안아드는 것일 테다. 기대 여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특별한 보너스일지도 모른다. 보통은 자기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채로 살다가 죽기 때문이다. 자,
당신의 남은 날은 얼마입니다.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를 다 풀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빈칸으로 남겨두기에는 아쉬운 일이다. 저자는 이 책을 일종의 비망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동안 만났던 환자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축적하고 기억하고자 남긴 기록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의사라고 생각하지만 김범성님이 오랫동안 환자를 마주하면서 또 죽음과 마주하며 때로는 환자들이 의사를 치료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죽음 앞에서 보여준 모습, 행동으로 때로는 반면교사, 때로는 정면교사가 되어 주었다고 해요.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죽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기억되는 죽음이라는 것, 나아가 누군가의 죽음이 어떤 이에게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동안 내내 가슴이 먹먹하고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철학자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철학 아니겠어요? 아마도 이 책은 여러분에게 오늘의 나와 다른 내일의 나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아닐까 확신합니다.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생의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의사 김범성님이 기록한 마지막 순간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